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이번 시간 2026년 6월 7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9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재밌게 한창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읽고 있어요. 5장 팽창이 발견되다. 점점 책이 재밌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우주의 비밀을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이죠. 자, 이번 시간 저는 이번 장 빨리 이번 시간 끝내고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째 시간은 조금 속도를 내서 오디오북을 할 테고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관주의자 연습. 가뿐하게 행복하자.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의학적 방법. 마리안 로하스 에스타페 지음, 김유경 옹김, 레드스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책 날개에 좋은 말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낙관주의자들이다. 낙관주의자는 세상 모든 것들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고 기꺼이 그것을 선택한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자주 도전하며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다.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낙관주의는 전염이 되고 이들을 만나면 상대도 기분이 좋아진다. 밝은 기운을 얻는다. 한번 보면 자꾸 만나고 싶어진다. 좋은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좋죠. 예,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희망을 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될까요? 자, 마리안 로하스 에스타페, 스페인의 유명한 우울증 전문 정신과 의사. 저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네요.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불안과 우울증, 인격장애, 행동장애 및 가족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우울증과 신체질환, 스트레스와 행복에 관해 강의해 왔다. 멕시코 IPADE 경영대학원 개원 교수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정과 동기부여, 행복에 관한 프로젝트 일루시오를 시작했다. 옴기니 김유경, 이 김유경 이분을 알아가면서 이 책도 사게 된 거예요. 새 책으로 샀습니다. 지금 요즘에 그래도 좀 책을 좀 덜 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폰의 유혹이 자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을 좀 덜 사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좀 덜 사고 있어요. 이제는 너무 인풋만 하지 않고 아웃풋, 읽어내는 거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 소개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워낙 책이 많아서 소개할 책들이 많아요. 자, 목차 여행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좋은 일들. 1. 행복한 낙관주의자. 행복은 우리가 삶과 존재에 부여하는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행복, 자존감과 행복, 행복과 고통, 그리고 회복 탄력성, 트라우마, 의사의 태도가 고통을 덜어준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2. 어떻게 사랑이 고통을 줄여줄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다수 타인에 대한 사랑,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15가지 기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들, 옥시토신과 도파민, 사상과 신념에 대한 사랑, 기억에 대한 사랑. 3장 경계와 스트레스의 호르몬 코르티솔, 코르티솔의 역할, 트라우마적 사건을 겪은 장소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계속 걱정하면 어떻게 될까? 신경계 이해하기, 독성 코르티솔로 인한 증상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음식과 염증과 코르티솔, 소화기관은 염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울증을 염증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을까? 4. 있었던 일도 일어날 일도 아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 바라보기. 죄책감만큼 해롭고 파괴적인 감정도 없다. 죄책감을 떨치는 방법. 우울증, 나를 살리는 용서, 두려움과 불안,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삶, 정서적 부담이 큰 기억들, 편도체 납치에 대처하는 방법,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 5장 현재를 살기, 가장 근본적인 발견 중 하나, 신념체계 혹은 선입견 고정관념, 기분, 주의력, 상행성 망상 활성계, 현실을 보는 법 다시 배우기, 뇌의 재조직화와 주의력 회복. 6. 감정 분자와 몸의 건강. 감정이란 무엇일까? 긍정 심리학, 놀라운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연구, 주요 감정, 감정의 분자, 감정을 삼키면 질식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배우기, 억압된 감정은 어떻게 될까? 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몸과 마음의 관계학, 건강의 핵심 요소인 태도. 그렇다면 암과 마음의 관계는 어떨까? 암 전이 과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감정 관리를 위한 간단한 가이드. 텔로미어, 질장, 집착과 두려움, 강박 극복하기.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치료. 완벽주의의 완벽한 폐해. 크로노패시, 시간 활용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 좋아요 중독. 8. 코르티솔 수치 낮추기. 자연 속에서 운동하기. 독이 되는 사람 처리하기. 독이 되는 사람을 처리하는 6가지 열쇠. 낙관하는 습관. 걱정을 덜어주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 명상, 마음챙김. 오메가3가 주는 놀라운 효과들. 오메가3가. 9. 최고 버전의 나로 살아가기. 나는 누구일까? 나의 최고 버전. 지식, 의지, 목적과 목표 세우기, 열정. 낙관주의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포르노 배우 주디스의 사례. 굉장히 느낌이 남다른 책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책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게 느껴지네요. 상당한 책인 것 같은데요. 스페인 100만 부 판매, 아마존 독자 리뷰 13,000개, 5년 연속 심리학 베스트 1위, 30개 언어로 번역된 화제작.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의학적 방법. 신뢰가 갑니다. 재밌겠네요. 자,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82쪽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대한 어떤 해든 빈 공간의 우주 모형을 시사할 경우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물질이 없는 공간은 시공간의 쉬어짐이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신의 주장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력장에서 물질의 이동 경로가 시공간의 쉬어짐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도 모순된다.
말할 것도 없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정적인 우주 모형이 중력 방정식에서 도출 가능한 유일한 우주론적 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드시터가 해로 제시한 우주 모형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 후로도 20여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자신의 방정식에서 도출한 그들 나름대로의 해와 우주 모형을 주장하였으나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이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계속 아무런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시공간의 우주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17년부터 1920년대 말까지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많은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며 이 논쟁의 무대에 뛰어들었다. 영국의 에딩턴, 독일의 헤르만 바일, 그리고 미국의 리차드 톨먼, 그리고 하워드 로버트슨 등이 그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아인슈타인이나 드시터의 해 중에서 선택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925년에 사망한 프리드먼이나 논쟁에 직접 참가하기보다는 숙고를 계속한 르메르트 외에는 누구도 정적이지 않은 우주 모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적이지 않은 우주 모형.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살펴볼 때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톨먼은 르메트르의 1927년 연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29년에 은하들의 멀어짐과 드시터 효과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을 썼다. 르메트르가 1925년에 발표한 드시터의 우주에 관하여 라는 논문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다. 첫째, 우주론이 아직 진정한 의미의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주론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없었고 우주론 분야의 전문 잡지는 전무했다. 아인슈타인의 1917년 논문이 우리가 아는 우주론이라는 학문의 시작이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에도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당시 한창 곽강이었던 원자 물리학의 새로운 양자 이론 등에 비해 우주론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는 드물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우주론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는 원자의 구조를 탐구하고 양자 역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당연히 연구 기금도 그와 같은 분야에 더 집중되었다. 우주라는 거는 워낙 거대한 주제라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장은 그렇겠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죠. 네. 둘째,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천문학적 증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되었다. 별에서 오는 빛의 휘어짐, 그리고 수성 근위점의 전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뉴턴의 고전적 이론을 수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으로 도출되는 우주론적 결과에 대한 탐구에도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1917년부터 1927년 사이 아인슈타인과 드시터는 당시 우주론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가 되던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논문을 주고받았다. 우주가 정적인 상태, 가로 열고 두 사람은 물론 대부분의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가로 닫고 정적인 상태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 설치된 망원경 관측으로 점점 쌓여가는 새로운 증거들로 볼 때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우주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르메트르는 1925년에 발표한 논문 가로 열고 MIT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였다. 가로 닫고 논문으로 논쟁의 대열에 처음 합류했다. 드시터의 해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한 약점이 오히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 우주 모형이라면 어떤 것이든 정적인 우주가 아닌 동적인 우주를 시사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드시터의 해에 따르면 그가 말하는 텅 빈 정적 우주 안으로 던져지는 입자들은 모두가 다른 모든 입자에 대하여 멀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의 적색 편의를 나타냈다. 이것은 1929년 허블이 실제로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증거로 발견하여 보고하게 되는 적색 편의를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에딩턴은 이 현상을 드시터 효과라고 부르며 단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즉 시공간의 기하학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 효과에 의해 입자들 사이의 빛이 늘어나는 혹은 적색 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르메트르는 그 이전부터 팽창 우주 모형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시터가 자신의 모형을 정적인 해라고 주장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방정식에서 좌표계를 잘못 설정하는 오류 때문임을 인식했다. 드시터는 공간의 한 지점에서는 균일성이 없음을 가정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균일점이 없음. 아인슈타인의 우주와 드시터의 우주는 모두 이론적인 목적에서 균일하며 등방형으로 가정한 우주였다. 즉 상대성 이론의 원칙에 따라 어떤 특별한 지점이나 특별한 방향들이 없었다. 르메트르는 드시터가 우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우주에서 특정 방향을 부여했다고, 즉 특별한 좌표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드시터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예를 들어 그와 같은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초월 불가능한 우주지평 가로 열고 에딩턴이 자연의 모든 과정들이 멈춘다고 말한 가로 닫고 우주지평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르메트르는 좌표를 변화시키면 우주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균일성과 등방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우주의 규모 요소 혹은 반경은 일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아인슈타인과 드시터가 제시한 해 모두에 적용되었다. 실제로 르메트르는 우주의 반경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이며 우주 공간 내의 모든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드시터는 우주는 텅 빈 공간이지만 팽창한다. 우주의 반경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함수이며 우주 공간 내의 모든 지점들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대단하죠? 그러므로 드시터의 우주는 텅 빈 공간이지만 팽창한다. 텅 빈 공간이지만 팽창한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우주라는 게 이게 끝이 있다.
우주라는 개념 자체가 끝이 있을 수 없는 건데 팽창한다라니. 르메트르는 또 우주 공간은 균일하면서도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공 모양 모형처럼 닫혀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무한히 팽창할 수 있으며 평편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 르메트르는 드시터의 우주가 팽창 우주 모형의 제한된 한 가지 예라고 주장했다. 야, 이미 이 사람은 정말 좀 진실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다가섰네요. 그리고 당시 드시터는 자신의 우주 모형을 정적인 모형으로 생각했지만 과학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르메트르가 드시터의 우주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드시터 우주 모양의 정적인 특성이 본질적으로 수학적 오류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드시터의 우주에 대한 르메트르의 해석은 나중에 등장하는 정상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의 핵심적 토대가 되었다. 이제 르메트르는 자신의 획기적 논문에 서문을 썼다. 프리드만의 연구처럼 우주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동적 모형을 제시하는 논문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우주의 진화를 나타내는 르메트르의 우주 모형은 은하들에서 관찰되는 적색 편의로 시공간의 팽창을 설명하고 아인슈타인과 드시터 두 사람 모두의 우주 모형을 토대로 했다. 그리고 은하들이 멀어지는 시선 속도는 그 은하들의 거리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법칙, 가로 열고 허블의 법칙, 가로 닫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했다. 르메트르의 동적 우주 모형과 드시터 모형의 핵심적 차이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시터의 우주 공간은 천체들이 서로 멀어져감을 시사해 주었으며 그는 1920년대 초 당시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적색 편의의 일부가 드시터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드시터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와 같은 멀어짐이 시공간 자체의 팽창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르메트르에 따르면 드시터의 연구는 그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1925년에 발표된 르메트르의 논문은 당시 천문학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르메트르의 일생에 관한 앙드레 드프리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드시터의 반응은 1927년의 논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3차 국제천문학 총회에서 르메트르가 드시터에게 다가갔을 때에도 드시터는 르메트르의 연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총회는 1928년 7월 5일에서 18일까지 네덜란드 라이덴에서 개최되었는데 드프리에 따르면 당시 학회장을 맡고 있던 드시터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명백한 개인적 느낌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통일장 이론의 예비 버전을 탐구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 내내 그 이론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인슈타인은 또한 당시 부쩍 늘어난 그의 여행길 곳곳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했던 연설 등을 통해 정치적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아인슈타인은 드시터와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자신의 이론이 다른 물리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우주론적 결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로 임했다. 프리드먼이 1922년과 1924년 논문에 발표한 팽창 우주 모형을 짧지만 강력하게 비판한 반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벨기에 물리학회지에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양자역학에 대한 보어의 해석처럼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7년 10월에 열린 솔베이 회의에서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태도가 한 번 변하게 된다. 르메트르는 논문 드시터의 우주에 관하여를 완성한 후 루벤 가톨릭 대학의 물리학 교수로 부임하여 1925년에서 1927년 사이 논문의 후속 연구를 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완전한 해가 되는 팽창 우주 모형을 상세히 구성하는 연구였다. 그 연구 결과는 일정한 질량을 가진 균일한 우주와 증가하는 반경, 외부 은하의 시선 속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긴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르메트르가 드시터의 우주에서 찾아낸 결점을 보완해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인용입니다. 우주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형태의 시공간 좌표와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사용한다면 우주는 정적인 상태가 될 수 없다. 우주는 아인슈타인이 말한 우주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 반경은 일정하지 않아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특정한 법칙이 적용된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 공간 혹은 우주의 반경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우주 각각이 가지는 장점을 결합한 해를 찾을 수 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논문 드시터의 우주에 관하여 서문에서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르메트르는 처음부터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해를 좀 더 포괄적인 우주 모형의 제한된 사례들로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모형 모두를 포용하는 우주론적 해를 원했다. 그와 같은 우주는 닫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가로 열고 아인슈타인의 초기 해에 따라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로 닫고 균일하고 등방형으로 드시터의 해에 따라 양의 공유를 가져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르메트르가 팽창하는 우주 모형을 원했던 것이다. 정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미 관측한 외부 은하들의 적세편이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우주 모형이었다. 르메트르는 허울과 슬라이퍼를 만나 이야기하며 이러한 관측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초기인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이론의 수학적 추론과 물리학적 관찰 및 그에 대한 검증 사이에 커다란 틈새가 존재했다. 많은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서 도출된 우주론적 모형을 순수하게 이론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나 핵분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증가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은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소수의 물리학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난해한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이렇게 난해해 보이는 분야였지만 르메트르는 자신의 우주 모형을 구성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였다. 실제로 르메트르는 허블의 추정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이 구성한 우주 모형의 반경을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R2는 8.5 곱하기 10의 28승 cm는 2.7 곱하기 10의 10승 파섹.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르메트르는 아직 어떤 형태로든 우주의 시간적 시작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우주론에 관한 많은 책에서는 이에 관해 잘못 적고 있다. 그의 1927년 논문은 우주의 팽창이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초기의 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빅뱅이 아니며 무로부터 물질의 폭발도 아니었다. 실제로 르메트르는 철학적 교육을 받았지만 창조가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건 또 어떤 가톨릭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이 사람 연구에 어떤 장애 같은 걸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현재와 같은 우주를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해에서 출발한 우주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즉 무한한 시간의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고 진화하여 궁극적으로 평평한 드시터의 모형으로 팽창하는 우주였다. 좀 더 발전된 그의 원시-원자 이론 혹은 초기 우주 기원은 그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 시작하는 모형의 물리학적 결함을 인식한 다음에 등장했다. 이 원시-원자라는 이 개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원시-원자요. 르메트르는 자신의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 논문을 벨기에 물리학회지와 같이 널리 읽히는 잡지가 아니라 비교적 덜 알려진 벨기에 잡지인 브루셀 과학자 협회 연보에 제출했다. 그리고 영국 왕립 학술원의 월간 보고서 가로 열고 드시터는 여기에 자신의 논문들을 게재했다. 월간 보고서에 실을 수 있도록 에딩턴에게 논문을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르메트르가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을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학자들이 거의 읽지 않는 잡지였으며 과학사가들에게 이 점은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프리드먼의 논문은 당시 가장 유명한 물리학 잡지에 게재되었고 아인슈타인까지 논문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거의 무시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르메트르가 자신의 우주 모형이 크게 주목받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벨기에 국내에서만 주로 읽히는 소규모 잡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도 그게 널리 읽히길 원치 않았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자신의 모형이 아직은 이론적으로 매우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될 자신의 새로운 우주 이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빅뱅 모형의 표준이며
우주의 팽창이 당연시 생각되지만 1920년대의 상황에서 르메트르의 모형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보였을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특히 그때는 거의 모든 은하들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에드윈 허블의 관측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었다. 벌써 허블의 관측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막스 프랑크를 포함한 아인슈타인 시대의 물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해 오던 정적인 우주라는 개념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19세기 학자들이나 다름없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이미 이 사람들은 혁명적인 발견을 했는데 기존의 세계관에 묶여 있었다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점이 좀 놀랍습니다. 왜 그걸 못 깼을까요? 나중에 이런 부분을 아마 아인슈타인이 사과 후에 뭐 이런 거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이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르메트르가 주목받기를 망설였다는 해석은 논문 발표 직전의 몇 년 동안 그가 보여준 행동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며 허블, 슬라이퍼, 세플리 등 당시의 뛰어난 천문학자들 모두와 논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던 스승 에딩턴과는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며 비록 왜곡으로 드러난 논문이지만 실버스타인의 논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여러 행동들로 보면 르메트르가 자신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길 꺼려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잡지가 자신의 논문을 빨리 실어줄 것이라는 조급한 마음에서 작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이유였다면 논문이 실린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르메트르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크게 후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확한 사연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이후 2년 동안의 상황이다. 그것은 무반응으로 일관된 침묵이었다. 그의 지도교수였던 에딩턴조차 르메트르로부터 논문 사본을 우편으로 받았지만 나중에 읽어볼 마음으로 미뤄두었다가 잊어버리고 말았거나 혹은 읽더라도 그 논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건 르메트르의 논문은 2년 이상 묻혀서 빛을 보지 못했다. 학자된 입장으로서는 좀 억울하겠네요. 이 학자의 입장과 가톨릭 신부의 입장이 부딪히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1929년 르메트르가 초기에 페서디나로 여행할 때 만났던 칼텍의 물리학자 톨먼 가로 열고 나중에 르메트르와 함께 연구하게 된 학자다 가로 닫고 톨먼이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우주 모형이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대안을 제시했다. 톨먼은 프리드만이 1922년에 제시했던 내용을 재발견했다.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해는 비정적이고 제한된 경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보다 1년 전에는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슨이 르메르트의 1925년 논문 드시터의 우주에 관하여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는 별개로 드시터의 해에 대해 르메트르와 동일한 비판적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허블의 위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미루어졌다. 허블은 1925년에 이미 천문학계를 놀라게 했는데
M31 안드로메다 은하죠. M31 안드로메다 은하에 위치한 세포이드 병광성들의 관찰을 토대로 이 은하가 8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 거리는 은하수의 크기보다 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된 은하수도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 허블은 좀 더 많은 수의 외부 은하들과 그들로부터 관찰되는 적색 편의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20년 이전에 슬라이퍼는 몇몇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적색 편의 유형을 연구하여 이들 은하들이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그러나 허블이 이를 아인슈타인이나 드시터의 우주 모형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측 결과가 필요했으며 기존의 관측 자료들도 재검토해야 했다. 1925년에서 1929년 사이 허블과 그의 동료 밀턴 슈메이스는 몇 달 동안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반사 망원경으로 끈기 있게 관측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은하들로부터 새로운 적색 편의 데이터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46개의 은하로부터 수집한 25개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허블은 1929년 외부 은하들에서 거리와 시선 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후일 이 논문이 끼칠 영향에 비해서는 평범한 제목이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적었다. 인용입니다. 결과는 이미 알려진 은하들의 속도와 거리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는 은하들의 속도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현상은 속도 거리 관계가 드시터 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그 숫자 데이터는 공간의 일반적 휘어짐에 관한 논의에 활용될 수 있다. 우주 공간에 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 허블은 이렇듯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의 평균을 초속 500km로 계산했다. 초속 500km. 이것은 르메트르가 그보다 2년 전인 1927년 논문에서 추정한 속도 625km만큼 빠르지는 않았다.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어찌된 사람들일까요? 이게 이제 이론가들의 차례가 되었다. 거리와 시선 속도 사이의 관계가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해 어느 쪽에도 맞지 않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에딩턴이 심사숙고한 후 아인슈타인과 드시터의 해를 허블의 법칙에 맞게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1930년 1월 영국 왕립학술원 회의에서였다. 당시 그는 이렇게 재치있게 말했다고 한다. 자, 아인슈타인의 우주를 살짝 움직이게 해보거나 아니면 드시터의 우주 안에 물질을 좀 넣어볼까요? 그 회의의 내용은 몇 달 뒤에 발표되었다. 르메트르는 벨기에에서 회의 내용을 읽고 즉시 에딩턴에게 편지와 함께 자신의 1927년 논문 사본을 다시 한번 보냈다. 사실은 자신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에딩턴의 제자였던 조지 맥비티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왕립 천문학회 앞으로 르메트르의 부고장을 쓰면서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했다. 인용입니다. 저는 에딩턴이 르메트르의 편지를 내게 내밀면서 무한한 표정을 짓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르메트르가 문제의 해답을 이미 찾았으며
예전에 관련 논문을 에딩턴에게 보내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딩턴은 르메트르의 1927년 논문을 보았지만 그 순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단식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에딩턴은 즉시 편지를 적어 보내 1930년 6월 7일자 네이처지에 실림으로써 3년 전에 발표된 르메트르의 뛰어난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요. R은 반경, T는 시간, 은하들, 별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에 설명이 있습니다. 고다르와 헬러의 1985년 저서에 실린 그림을 바탕으로 한 개괄적 모습, 1930년대 중반부터 르메트르의 우주 모형을 보여준다. 시간 T는 0에서 시작하여 양의 우주상수로 현재 시기까지 팽창해왔다. 고다르에 따르면 현재의 우주 반경은 가로 열고 르메트르가 이러한 모형을 구상할 때를 의미한다. 가로 닫고 아인슈타인이 평가한 우주 반경의 약 10배였다. 4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크기의 시간은 당시 추정된 허블 상수값에서 계산한 것이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표와 비슷한데요. 이렇게 이게 우주의 역사인 겁니다. T 시간, R은 반경.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반경도 커지는 게 보이고요. 가스 구름이 형성되고 은하들이 만들어지면서 별들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 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과정. 새로운 해를 얻게 된 에딩턴은 르메트르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 왕립천문학회 보고서에 게재했다. 드시터는 몇 년 전에는 늦게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즉시 그 중요성을 간파했다. 르메트르는 단 한 번만에 진화하는 우주에 관한 최초의 모순 없는 모형을 만들었다. 대단하네요. 시선 속도와 거리에 관한 허블의 관측 결과와 훌륭하게 조화되는 모형이었다. 허블이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이었다. 대단합니다. 이게 방정식 하나로 풀어낸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이 사실을. 허블의 법칙은 르메트르의 법칙이라 불러도 되었다. 이제 르메트르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의 해는 우주의 팽창이 이제 더 이상 수학적 환상이 아님을 인정받게 해주었다. 대단합니다. 놀랍죠. 보면서 좀 많이 놀랍게 되는데 우주의 비밀, 진실을 밝혀내가는 한 천재 과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 이제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조금 이 책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들도 읽어야 해서요. 다른 책들을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